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경상남도의 한 작은 읍내, 인구 2,000명 남짓한 이곳은 그야말로 조용한 시골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할머니들이 경로당 앞에 모여 앉아 수다를 떨고, 저녁이면 동네 슈퍼 앞에서 아저씨들이 소주 한 잔씩 걸치는 그런 평화로운 마을이었죠. 하지만 2023년 9월 초, 이 평화로운 마을에 이상한 일이 연달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9월 5일 화요일 오후 마을 경로당에서 70대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함께 화투를 치던 동갑내기 친구들이 깜짝 놀라 119를 불렀지만 할머니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나이가 있으신 분이니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입니다. 불과 사흘 뒤인 9월 8일 금요일, 이번엔 60대 남성이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이 남성은 평소 건강했던 분으로 전날까지만 해도 밭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려던 아들이 방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 문을 열어보니 아버지는 이미 차갑게 식은 상태였습니다. 역시 사인은 심장마비.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일주일 사이에 벌써 2명이나. 요즘 뭔가 돌아다니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가? 그리고 또다시 일주일 뒤인 9월 15일, 세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이장님과 마을 발전기금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겁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심장마비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을은 공포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3명이 같은 증상으로 죽었으니까요. 특히 마지막 희생자는 50대로 비교적 젊은 편이었고 일주일 전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게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전염병 아니야? 아니면 누가 뭘 탄 거 아냐? 동네 슈퍼, 미용실, 철물점, 어디를 가도 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특히 주부들 사이에서는 온갖 소문이 퍼져나갔죠. 독극물 탔대, 귀신이 씌었대, 저주받은 거래. 하지만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명 모두 병원에서 정식으로 심장질환 사망 판정을 받았고 외상도 없었으며 부검을 요청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이든 시골 어르신들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건 그리 드문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계속됐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그리고 실제로 이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4번째 희생자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사건의 중심에 있던 한 가족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박춘호 52세 남성과 그의 아내 이정숙 49세의 이야기입니다. 박춘호 52세. 마을 입구에 있는 춘호 철물점의 주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럭저럭 괜찮은 가게였습니다. 20평 남짓한 점포에 각종 공구와 철물, 농기구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죠. 간판도 몇 년 전에 새로 달았고 가게 옆에는 작은 농기계 수리 공간도 마련해 놨습니다. 춘호는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군대를 다녀와서는 아버지가 하시던 철물점을 물려받았죠. 20대 중반에 동네 처녀 이정숙과 결혼했고 슬하에 아들, 딸 하나씩 두었습니다. 이제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딸은 대학교 4학년입니다. 마을 사람들 눈에 박춘호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가게 문을 열고 저녁 8시가 돼야 닫았으니까요. 동네 어르신들이 농기구 고장났다고 전화하면 직접 차에 싣고 찾아가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마을 행사 때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동네 일에도 적극적이었죠.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박춘호의 삶은 빚더미 위에 있었습니다. 2018년 그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농기계 임대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5천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고 3천만 원을 사채로 끌어다가 총 8천만 원을 투자했죠. 요즘 농촌 인구는 줄어드는데 농사지을 땅은 그대로잖아.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이런 거 렌탈 사업하면 대박이야. 친구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농기계 임대 사업이 있었고 개인 사업자가 끼어들 틈이 없었던 겁니다. 1년도 못 버티고 사업은 망했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춘호의 생활은 지옥이 됩니다. 은행 이자만 매달 70만 원, 사채 이자는 월 150만 원. 철물점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가게 매출은 월 평균 300만 원 정도, 여기서 각종 경비 빼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결국 이자조차 제때 내지 못하게 됩니다. 사채업자의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습니다. 박춘호 씨, 이번 달 이자라도 넣으셔야죠? 다음 주까지 안 갚으면 가게 문 닫으실 각오하세요. 춘호는 아내 정숙에게 사실을 숨겼습니다. 처음엔 사업이 잘 안 풀려서 조금 힘들다 정도로만 얘기했죠. 하지만 독촉이 심해지자 어쩔 수 없이 털어놨고 정숙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 수입에서 조금씩 보태주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의 미용실은 읍내에서 나름 장사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월 순수익 200만 원 정도,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한 수입이었죠. 정숙은 미용실 수입의 절반을 남편의 빚 이자 갚는 데 보탰습니다. 덕분에 당장 가게 문 닫는 일은 면했지만 원금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춘호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집에서도 말수가 줄었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특히 아내가 돈 이야기만 꺼내면 버럭 화를 내곤 했죠. 내가 일을 안 해?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가게 지키는데 다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이야. 내가 더 벌어오면 되잖아. 전형적인 외부에선 약하고 집에선 강한 타입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웃으며 인사했지만 집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됐죠. 그리고 2023년 봄, 춘호의 인생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합니다. 읍내에 새로 생긴 미영 마사지샵의 사장, 최미영이었습니다. 최미영, 45세. 읍내 중심가에 미영 마사지샵을 오픈한 지 석 달 된 여성입니다. 미영은 원래 이 지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이혼한 뒤 고향 근처인 이곳으로 내려왔죠. 젊었을 때는 꽤 화려하게 살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룸살롱에서 일했다느니 사업가들과 어울렸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돌았죠. 하지만 지금의 미영은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45세의 나이에 이혼으로 받아낸 위자료 3천만 원이 전 재산이었고 그 돈으로 작은 마사지샵을 차린 겁니다. 물론 정식 마사지사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로 풀어주고 간단한 마사지 해주는 그런 동네 샵이었죠. 미영의 마사지샵은 처음엔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시골 동네에서 마사지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영은 영업수완이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전단지를 붙이고 경로당을 찾아가 어르신들께 무료 체험을 제공했죠. 어르신들, 어깨 결리시죠? 제가 한 번씩 풀어드릴게요. 첫 방문은 무료예요.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남성들이 주 고객이었죠. 농사일로 허리 아픈 분들, 공장에서 일하다 어깨 결린 분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박춘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2023년 4월 어느 날 춘호는 농기계를 수리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동네 정형외과에 갔더니 일주일치 파스와 진통제만 처방해줬죠. 그때 가게 단골 손님 하나가 말했습니다. 춘호 씨, 읍내에 새로 생긴 마사지샵 가보세요. 거기 사장님이 손맛이 좋다던데요. 춘호는 반신반의하며 미영의 샵을 찾아갔습니다. 첫 방문이었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45세의 나이지만 관리를 잘한 편이었습니다. 염색한 긴 머리, 적당히 화장한 얼굴, 딱 붙는 검은색 레깅스에 흰색 티셔츠 차림. 시골 아낙네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춘호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허리가 좀 농기계 고치다가 아이고 힘든 일 하시네요. 여기 누우세요. 제가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미영의 마사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일반 안마와는 다르게 근육을 깊이 풀어주는 느낌이었죠. 1시간 정도 마사지를 받고 나니 허리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어때요? 좀 나아지셨죠? 아, 네. 훨씬 낫네요. 다음에 또 오세요. 단골 손님은 할인해 드려요. 미영은 자연스럽게 춘호의 연락처를 물었고 춘호는 별 생각 없이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미영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님, 허리는 좀 어떠세요? 다시 아프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춘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많이 나아졌어요. 고맙습니다. 그 뒤로 미영과 춘호는 종종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건강 이야기, 날씨 이야기 같은 일상적인 대화였죠. 하지만 점점 대화 주제가 개인적으로 변했습니다. 요즘 힘든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던데. 에휴, 말도 마세요.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그러게요. 저도 샵 운영이 쉽지 않아요. 같이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5월 중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사지샵이 아닌 곳에서 만났습니다. 읍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죠. 서로의 힘든 처지를 토로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춘호에게 미영은 신선한 존재였습니다. 아내 정숙은 언제나 현실적이고 따지는 성격이었죠. 빚은 언제 갚을 거예요? 이번 달 이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말만 들으니 집에 가는 게 싫었습니다. 반면 미영은 춘호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줬습니다. 사장님 참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사장님은 열심히 하시잖아요. 같은 위로의 말들. 춘호는 오랜만에 자신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6월, 7월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카페에서 만났고 가끔은 이웃 도시까지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죠. 그리고 8월 초 드디어 두 사람은 선을 넘습니다. 미영의 샵 2층은 원룸 형태로 미영이 거주하는 공간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 춘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춘호는 가게를 일찍 닫고 미영의 샵으로 향했고 미영도 춘호가 오는 시간에 맞춰 샵 문을 일찍 닫곤 했죠. 문제는 이런 일이 시골 동네에서 비밀로 남을 리 없다는 겁니다. 8월 중순 마을 슈퍼 주인 아줌마가 춘호의 차가 저녁마다 미영의 샵 앞에 주차된 걸 목격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날 경로당 할머니들에게 전달됐고 이틀 뒤엔 마을 전체가 알게 됐습니다.
박춘호가 읍내 마사지샵 여자랑 바람난대. 그 여자 이혼녀라며? 남자들 꼬시는 재주가 있나 봐. 정숙이 불쌍해라. 빚도 대신 갚아주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마침내 마을의 어른 김만호 어르신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김만호 70세. 이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만호 어르신은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면사무소에서 공무원으로 일했고 정년퇴직 후에는 마을 이장을 10년간 맡았죠. 지금은 이장직은 내려놨지만 여전히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 조언을 아끼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동네 젊은이들이 싸우면 중재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상담해주고 경조사가 있으면 앞장서서 도와주는 그런 아버지 같은 존재였죠. 만호 어르신은 박춘호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춘호의 아버지와 동갑내기 친구였고 춘호가 태어날 때 돌잔치에도 참석했죠. 춘호가 결혼할 때도 주례를 서주셨고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도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런 만호 어르신이 박춘호와 최미영의 소문을 들었을 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봐온 녀석이 저런다니. 하지만 어르신은 바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잘못된 소문일 수도 있고 당사자들도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소문은 계속됐고 심지어 춘호의 아내 정숙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9월 10일 일요일 오후 만호 어르신은 춘호의 철물점을 찾아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춘호 혼자 있었습니다. 춘호야, 잠깐 나와봐라.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춘호는 무슨 일인지 직감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뒤편 평상에 앉았죠. 춘호야, 내가 너를 어릴 때부터 봐왔지? 네, 어르신. 너 아버지하고 내가 친구였고 너 결혼할 때 줄에도 내가 섰어. 그러니까 내가 이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호 어르신은 잠시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한 모금 깊이 들이켰습니다. 읍내 마사지샵 여자 그만 만나라. 온 동네가 다 알아. 내 마누라도 알고. 춘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르신, 그건 오해예요. 그냥 허리 아파서 마사지 받으러. 이 새끼가. 만호 어르신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보고 거짓말하냐? 마사지 받는데 밤 10시까지 차가 거기 있어? 2층 불 켜진 거 동네 사람들 다 봤어. 춘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였죠. 춘호야, 남자가 힘들 수 있어. 돈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바깥에서 위로받고 싶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게 가정 파괴하는 이유가 되냐? 정숙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빚 이자 대신 갚아주고 애들 키우고 집안 살림 다 맡아서 하는데 그렇게 보답하는 게 맞냐? 어르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춘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여자가 너한테 뭘 줄 수 있어? 위로? 그건 잠깐이야. 내가 지금 얻는 건 순간의 위로고 내가 잃는 건 평생 쌓아온 가정이야. 정신 차려. 만호 어르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까지 생각해봐. 그때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정리해. 알았지? 네, 어르신. 만호 어르신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다음 주 일요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 만호 어르신은 마을회관에서 이장과 마을발전기금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에는 마을 주민 대표 5명이 참석했죠. 회의가 시작된 지 30분쯤 지났을 때 만호 어르신은 목이 마르다며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이장이 미리 준비해둔 생수였죠. 그리고 10분 뒤
갑자기 어르신이 가슴을 움켜쥐며 으 하는 신음을 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함께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달려들었습니다. 만호 어르신은 의자에서 쓰러져 바닥에 쓰러졌고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죠. 누군가 재빨리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마을 회관인데요. 70대 남성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제대로 못 쉬세요.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15분이 걸렸습니다. 시골이라 병원이 멀었거든요. 구급대원들이 어르신을 들것에 싣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병원으로 가는 도중 만호 어르신은 심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결국 오후 4시 20분 김만호 어르신은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인은 역시 급성 심근경색. 마을 회관에 있던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요. 특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주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물 마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그 물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뭐랄까, 살짝 쓴 냄새?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미 물병은 치워진 상태였고 다들 어르신의 죽음에 슬퍼하느라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박춘호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정 앞에 선 춘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5일 전 자신에게 충고를 해주셨던 어르신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이제 한 달 사이에 벌써 3명째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다들 심장마비래. 김어르신은 건강하셨잖아. 작년 건강검진 때도 이상 없었는데. 혹시 누가 뭘 탄 거 아니야? 하지만 여전히 경찰은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부검을 요청할 명확한 근거가 없었고 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에도 자연사로 기재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3번째 사건에는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회관의 CCTV였죠. 마을 회관에는 작년에 설치한 CCTV가 있었습니다. 도난 방지용으로 설치한 건데 회의실 내부까지 촬영되는 위치였죠. 그날의 영상도 당연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이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3번째 사망 사건 이후 범인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욱 다급해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범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하나 남아 있었으니까요. 바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박춘호의 아내 이정숙이었습니다. 이정숙 49세. 읍내에서 정숙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 마을의 평범한 중년 여성입니다. 정숙은 이 동네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결혼 후 27년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22살에 박춘호와 결혼해서 큰아들을 낳고 2년 뒤 딸을 낳았죠. 20대, 30대는 온통 아이들 키우느라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38세 때 정숙은 미용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큰 미용실에서 3년간 일을 배웠고 41세에 작은 가게를 얻어 독립했죠. 정숙 미용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정숙에게는 자신만의 성취였습니다. 처음엔 장사가 안 됐습니다. 단골도 없고 위치도 애매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했고 가격도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책정했죠.
머리를 하러 온 동네 아줌마들에게는 커피도 내주고 수다도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단골이 생겼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읍내에서 꽤 알려진 미용실이 됐습니다. 하루 평균 56명의 손님이 찾아왔고 월 순수익 200만 원 정도를 벌어들였죠. 이 돈으로 정숙은 아이들 학비를 댔습니다. 큰아들 대학 등록금, 딸의 학원비, 남편 춘우의 철물점 수입이 불규칙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게 운영은 정숙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남편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됐을 때도 정숙은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미용실 수입의 절반을 남편의 빚 이자 갚는 데 보탰죠. 물론 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사업을 시작했을까? 왜 내가 이 빚까지 책임져야 하지? 하지만 정숙은 참았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렇듯 참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시집살이하며 참았고, 아이 키우며 참았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참았습니다. 내가 참으면 가정이 유지된다는 생각으로 버텼죠. 하지만 2023년 8월 정숙이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외도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미용실 단골 아줌마가 정숙 씨, 남편분이 읍내 마사지샵 여자랑 친하다던데 라고 넌지시 말했을 때도 에이, 그냥 마사지 받으러 가는 거겠죠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계속됐고 점점 구체적이 됐습니다. 밤 10시에도 차가 거기 있더라. 2층에 불 켜진 거 봤다더라. 완전히 바람난 거래. 정숙은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8월 20일 저녁 남편이 가게를 닫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죠. 당신 읍내 마사지샵 여자 맞나요? 춘우는 발끈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허리 아파서 마사지 받으러 가는 거지. 그럼 왜 밤 10시에도 거기 있어요? 마사지가 몇 시간씩 걸려요? 춘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정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나랑 헤어지고 싶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당신 빚 이자 갚느라 내 돈까지 다 쏟아붓고 있는데 이게 보답이에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7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죠. 춘호는 어색하게 변명했습니다.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정말 그냥 마사지 받으러 간 거야. 하지만 정숙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의 행동을 관찰했죠. 8월 25일 금요일 춘호는 가게 정리하고 늦게 들어갈게라며 저녁 7시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숙은 알았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곧바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읍내 미영 마사지샵으로 향했죠. 오후 8시 정숙은 샵 맞은편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8시 30분쯤 남편의 차가 샵 앞에 주차되는 걸 목격했습니다. 춘호가 차에서 내려 샵 안으로 들어갔고 1층 불이 꺼지더니 2층 불이 켜졌습니다. 정숙은 차 안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층 불은 계속 켜져 있었고 남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춘호가 집에 돌아온 건 10일시였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서 잠자는 척했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27년. 내가 이 집안을 위해 27년을 바쳤는데 정숙의 마음속에 분노와 배신감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혼하면 어떻게 살지? 아직 딸 대학도 안 끝났는데 49살에 혼자 어떻게 살아? 현실적인 고민들이 정숙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정숙은 결정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기로. 혹시 남편이 정신 차리고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9월 10일 김만호 어르신이 남편에게 충고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용실 단골 아줌마가 전해준 이야기였죠. 어르신이 나서주셨구나. 그럼 남편이 정신 차릴 수도. 정숙은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5일 뒤 산산조각 났습니다. 김만호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죠. 9월 15일 저녁 어르신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정숙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김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대요? 그냥 열심히 살라고. 춘호는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춘호는 또다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 30분 술 냄새를 풍기며.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그 여자 만나려면 만나세요. 대신 이혼해요. 재산 정리하고 갈라서요. 춘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혼?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생각했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당신이 선택하세요. 가정을 지킬 건지 그 여자를 택할 건지.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춘호는 당황했지만 곧 화를 냈습니다. 이혼? 재산 정리? 무슨 재산이 있다고. 빚밖에 없는데. 미용실은 제 명의예요. 그리고 이 집도 반은 제 지분이고요. 당신이 이혼하기 싫으면 그 여자 당장 끊으세요. 춘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춘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하면 미용실도 빼앗기고 집도 반 날아가고. 그럼 나한테 남는 게 뭐야? 빚만 가득한 철물점?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정숙이가 없어지면 미용실도 내 거고 집도 온전히 내 거고. 게다가 정숙이가 가입한 보험금도. 춘호는 자신의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한번 떠오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춘호에게는 이미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3명을 제거한 경험. 그리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확신. 9월 18일 월요일 저녁 춘호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수요일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수요일은 미용실 단골들이 많이 찾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쉴 틈 없이 손님을 받았죠. 마지막 손님이 나간 건 오후 6시 30분쯤이었습니다. 정숙은 가게 정리를 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요? 아, 나 저녁 약속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먼저 먹어. 알았어요. 정숙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그 여자한테 가는 거겠지. 오후 7시 정숙은 미용실 문을 닫고 2층 휴게실로 올라갔습니다. 미용실 건물은 2층 구조였는데 2층은 작은 휴게실과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이었죠. 정숙은 종종 손님이 없는 시간에 2층에서 쉬곤 했습니다. 휴게실에는 작은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간이 침대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냉장고에서 요거트 한 개를 꺼내 먹으며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왔죠. 그때 1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정숙이 계단으로 내려가려는데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남편 춘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의아했습니다. 저녁 약속 있다며? 춘호가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죠. 약속 취소됐어. 그래서 당신한테 음료수 사왔어.
춘호는 봉지에서 페트병 음료수를 꺼내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정숙이 좋아하는 복숭아 맛 음료수였습니다. 고마워요. 정숙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음료수를 받았습니다. 최근 남편이 이렇게 다정하게 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마셔봐. 목마르지? 고마워. 정숙은 음료수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한 복숭아 맛이 입안에 퍼졌죠. 맛있네. 당신도 마셔요. 아니, 난 괜찮아. 다 마셔. 춘호는 정숙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음료수를 반쯤 마시고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저녁은요? 먹었어요? 응, 밖에서 간단히 먹었어. 당신은? 전 아직인데. 그럼 내가 뭐 사올까? 춘호의 다정한 태도가 계속됐습니다. 정숙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조금 기뻤습니다. 남편이 마음을 바꾼 걸까? 두 사람은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일상적인 대화들, 가게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중 정숙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네. 괜찮아? 춘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응, 오늘 손님이 많아서 피곤한가 봐. 잠깐만 누워 있을게. 정숙은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죠. 이상하다. 왜 이렇게 졸리지? 피곤해서 그래. 좀 자. 춘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정숙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미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10분 뒤 정숙은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춘호는 아내가 완전히 잠든 걸 확인한 뒤 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죠. 춘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안쪽 혈관이 보이는 부위에 주사기를 찔렀습니다. 천천히 주사기를 눌렀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아내의 혈관 속으로 들어갔죠. 주사를 다 놓은 춘호는 주사기를 주머니에 넣고 아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호흡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5분 뒤 정숙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춘호는 아내의 손목에 손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춘호는 잠시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7년을 함께 산 아내, 두 아이의 엄마, 자신의 빚을 대신 갚아주던 사람. 하지만 춘호의 얼굴에는 죄책감보다는 안도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미용실도 내 거고 집도 내 거고 보험금도. 춘호는 음료수 페트병을 챙겨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미용실 문을 조용히 열고 밖으로 나왔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춘호는 차에 시동을 걸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춘호는 다시 미용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다급한 표정으로 여보, 여보. 춘호는 큰 소리로 아내를 부르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아내를 발견한 것처럼 연기했죠. 여보, 정신 차려. 119, 119. 춘호는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정숙 미용실인데요. 제 아내가 쓰러졌어요. 숨을 안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정숙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유가족분이세요? 네. 제가 남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정숙의 시신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응급실 의사는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부검을 원하십니까?
춘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내가 그런 걸 싫어했어요. 그냥. 춘호는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망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정숙 49세. 사인 급성 심근경색. 네 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침내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정숙의 사망 소식은 마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 달 반 사이에 4명. 모두 같은 증상. 모두 심장마비. 이제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우리 마을에 무슨 저주라도 있는 건가? 혹시 전염병? 하지만 가장 크게 반응한 건 이정숙의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특히 미용실에서 친하게 지내던 50대 여성 김영애 씨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9월 21일 목요일 오전 영희 씨는 정숙의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영정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숙이가 심장병이 있었나? 아니야, 분명 건강했는데. 영희 씨는 정숙과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날 정도로 친한 사이였습니다. 정숙은 건강했습니다. 작년에 건강검진도 받았고 아무 이상이 없었죠. 심지어 일주일 전까지도 멀쩡하게 손님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 영희 씨는 장례식장을 나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신고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관할 파출소에 도착한 영희 씨는 당직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우리 마을에서 4명이 죽었어요. 모두 심장마비래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특히 정숙이는 정말 건강했는데. 경찰관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 반 동안 그 지역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케이스가 4건 있었습니다. 신고는 접수하겠습니다만 모두 병원에서 정식으로 사망 진단을 받으셨고요. 외상도 없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데. 하지만 너무 이상하잖아요. 한 달 반에 4명이요. 그것도 같은 마을에서. 영애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다가 상급자에게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영애 씨의 신고와 함께 마을 주민 여럿이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죠. 통계적으로 봐도 이상합니다. 이 지역 인구 2,000명에서 한 달 반 사이 심장마비 사망이 4건이라는 건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납니다. 수사과장이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희생자인 이정숙 씨는 49세로 최근 건강검진에서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치곤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검을 진행해야 할까요? 유족 동의가 필요한데 남편이 부검을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강제로 할 순 없나요? 명확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법원 영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단순 의심 단계라. 회의는 길어졌습니다. 결국 수사과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마지막 사망자부터 재조사합시다. 이정숙 씨의 사망 당시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부검을 진행하도록 유족을 설득해 보세요. 그리고 이전 3건의 사망 사건도 다시 검토합니다. 9월 22일 금요일 오전 형사 2명이 박춘호를 찾아왔습니다. 박춘호 씨 맞으시죠?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춘호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지. 부인께서 돌아가신 당일 박춘호 씨의 행적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당일 몇 시에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가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8시쯤 아내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이상해서
미용실로 갔죠. 그랬더니 2층에서 쓰러져 있더라고요. 가게에 계셨다는 건 누가 증명할 수 있나요? 그게 그날은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저녁 때는 가게 혼자 지키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부인과는 평소 사이가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최근에 부부 싸움이나 갈등은 없었습니까? 춘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별로. 하지만 형사는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정보를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춘호와 최미영의 외도 소문, 그리고 정숙이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실까지. 박춘호 씨, 읍내 마사지샵 사장 최미영 씨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춘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냥 마사지 받으러 부인께서 이혼을 요구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춘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계속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부인께서 운영하시던 미용실, 그리고 부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죠? 그건 부부니까 당연히. 부인이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서도 아십니까? 수익자가 누구죠? 저입니다. 형사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춘호를 바라봤습니다. 박춘호 씨, 부인의 사망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부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부검이요?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장마비라고 했잖아요. 유족의 동의가 있으면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싫습니다. 아내가 그런 거 싫어했어요. 춘호가 강하게 거부하자 형사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원 영장을 받기로 했죠. 그날 오후 형사들은 미용실 현장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2층 휴게실을 꼼꼼히 살펴봤죠. 여기 간이 침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했죠? 네, 119 신고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사는 침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쓰레기통 안에는 작은 젤리 포장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약봉지 하나. 감식반에 보내서 분석합시다. 형사는 증거물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시트도 수거했죠. 혹시 모를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9월 23일 토요일 경찰은 법원에 부검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부검을 진행할 수 있는 영장입니다. 즉시 진행하세요. 이정숙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일요일 부검이 시작됐습니다. 부검을 담당한 법의학자는 신중하게 시신을 검사했습니다. 외부 상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팔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주사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주사 자국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맞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법의학자는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물, 간, 신장 등 각 장기의 조직도 샘플로 채취했죠. 샘플들은 독극물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염화칼륨, 청산가리, 비소, 수면제 등 각종 독극물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9월 25일 월요일 오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에서 고농도의 염화칼륨이 검출됐습니다. 담당 법의학자가 보고했습니다. 염화칼륨? 그게 뭡니까? 칼륨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도 있는 성분이지만 과다 투여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특히 정맥 주사로 급격히 투여하면 몇 분 안에 심장이 멈춥니다. 그럼 이건 타살이란 말입니까? 네. 자연적으로 혈액에 이 정도 농도의 칼륨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주입한 겁니다. 그럼 이전 3명의 사망자들도 재부검이 필요합니다. 만약 같은 방식이었다면
이건 연쇄살인입니다. 경찰은 즉시 이전 3명의 사망자에 대한 부검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족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법원은 공공의 안전과 진실 규명을 위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9월 27일 수요일 3명의 시신이 모두 부검됐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3명 모두 혈액에서 고농도의 염화칼륨이 검출됐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인 70대 할머니의 경우 시신 부패가 진행돼 정확한 농도 측정은 어려웠지만 명백히 비정상적인 수치였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인 60대 남성, 세 번째 희생자인 김만호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연쇄살인입니다. 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박춘호가 지목됐습니다. 왜냐하면 4명의 희생자 모두 박춘호와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희생자 할머니는 춘호의 철물점 단골이었습니다. 자주 농기구를 수리 맡기던 분이었죠. 두 번째 희생자 60대 남성은 춘호와 동네 어르신 모임에서 자주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세 번째 희생자 김만호 어르신은 춘호에게 외도를 그만두라고 충고했던 분. 네 번째 희생자는 춘호의 아내. 게다가 춘호에게는 명확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빚 외도 그리고 아내의 재산. 9월 28일 목요일 오전 형사들이 박춘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박춘호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춘호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계속 나왔습니다. 미용실 2층에서 수거한 쓰레기통의 약봉지, 그건 수면제 봉지였습니다. 감식 결과 춘호의 지문이 검출됐죠. 그리고 미용실 근처 편의점 CCTV를 확인한 결과 9월 20일 오후 6시 50분 춘호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음료수에 수면제를 탔죠? 그래서 부인이 정신을 잃게 만들고 그 뒤 염화칼륨을 주사한 겁니다. 형사의 추궁에도 춘호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춘호의 철물점을 압수수색한 결과 작업실 선반 뒤편에 숨겨진 작은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그 안에는 주사기 3개와 빈 염화칼륨 앰플이 있었죠. 이건 뭡니까? 춘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염화칼륨은 의료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일반인이 어떻게 구했죠? 수사 결과 춘호는 인터넷 암거래 사이트를 통해 염화칼륨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8월 초에 구매했고 택배로 받았죠. 왜 염화칼륨을 샀습니까? 4명을 죽이기 위해서 샀죠? 춘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관 CCTV 영상이 결정타였습니다. 9월 15일 김만호 어르신이 사망한 날의 영상. 회의가 시작되기 10분 전 춘호가 마을 회관에 들어오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춘호는 회의실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테이블 위에 놓인 생수병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물병에 넣는 듯한 동작을 했죠. 이게 뭡니까? 물병에 뭘 넣은 겁니까? 염화칼륨을 넣었죠? 김만호 어르신이 마실 걸 알고 춘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9월 29일 금요일 경찰서 조사실. 48시간 동안의 조사 끝에 춘호는 마침내 자백했습니다. 제가 다 죽였습니다. 형사는 녹음기를 켜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천천히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춘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박정자 할머니였습니다. 9월 5일이었어요. 왜 박정자 할머니를 죽였습니까? 그 할머니가 저를 봤거든요. 8월 말쯤
제가 미영이네 마사지샵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저녁 늦게 2층에서 내려오는 걸요. 그리고 다음날 제 가게에 와서 넌지시 말씀하셨죠. 춘우야, 요즘 읍내 자주 가니? 하시면서 의미심장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춘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어요. 근데 며칠 뒤 동네 슈퍼에서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들한테 뭔가 속삭이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들이 절 보며 수군거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아, 소문이 퍼지고 있구나. 소문이 퍼지면 정수기도 알게 되고 동네에서 제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고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죽이기로 결심한 겁니까? 네. 염화칼륨을 인터넷 암거래 사이트에서 구입했습니다. 이런 일을 왜 계획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이 어떻게 됐었는지. 춘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9월 5일 오후 2시쯤이었어요. 할머니가 경로당에 계신다는 걸 알았죠. 저는 차에 보온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 식혜를 넣고 염화칼륨 가루를 섞었어요. 완전히 녹을 때까지 흔들었죠. 경로당에 가서 할머니들, 제가 식혜 좀 갖고 왔어요. 더운데 시원한 거 드세요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다 같이 마시지 않았습니까? 박정자 할머니가 식혜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드셨죠. 종이컵으로 한 컵 반쯤, 다른 할머니들은 조금씩만 드셨고요. 저는 가게에 손님이 와서 급하다며 슬쩍 나왔어요. 그리고 30분쯤 뒤에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사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는요? 강태수 씨, 60대 남성이었어요. 그분도 제가 미영이 샵에 가는 걸 봤어요. 9월 초쯤이었나?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춘우 씨, 요즘 건강관리 잘하시네. 마사지도 받고 하면서 비꼬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인한테는 비밀로 해드릴게요 하시는데 그게 협박처럼 들렸어요. 언젠가 정수기한테 말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도 네. 9월 8일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그분 댁에 농기구 수리해드린다고 찾아갔어요. 이양기 엔진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셔서요. 수리는 30분 정도 걸렸고 다 끝나니 그분이 수고비로 막걸리 한잔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럼 제가 사올게요라며 근처 슈퍼에 갔습니다. 막걸리 2병을 샀고 차 안에서 한 병에만 염화칼륨을 섞었어요. 병 입구가 넓어서 가루를 넣고 흔들기 쉬웠거든요. 춘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분 집으로 돌아가서 같이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저는 깨끗한 병을 따라 마시는 척하고 그분한테는 염화칼륨 섞인 병을 따라 드렸죠. 강태수 씨는 술을 잘 드셔서 금방 2잔, 3잔을 비우셨습니다. 제가 30분쯤 있다가 집사람이 기다려서 먼저 가봐야겠다고 했어요. 그분은 그래, 조심히 들어가라고 하셨고,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분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발견했다고 들었어요. 형사는 춘우를 차갑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세 번째는 김만호 어르신이었죠? 어르신은 당신에게 충고를 해주신 분인데 왜 죽였습니까? 춘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김 어르신이 9월 10일에 제게 찾아오셔서 충고를 하셨어요. 미영이랑 관계를 끊으라 다음 주 일요일까지 정리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때까지 정리 안 하면 내가 직접 정수기한테 말하겠다고 하셨어요. 춘우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김 어르신이 정수기한테 말하면 어떡하지? 다른 어른들한테도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미영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미영이는 저를 인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정숙이는 날 무능력하다고 무시했지만 미영이는 달랐어요. 그게 사람을 죽일 이유가 됩니까? 저도 알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9월 15일 금요일 마을회관에서 회의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김어르신도 참석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춘호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회의 시작이 오후 3시였어요. 저는 2시 40분쯤 회관에 갔습니다. 회의 준비 도와드리러 왔다고 했죠. 회관은 텅 비어 있었어요.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생수병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각 자리마다 한 병씩 놓여 있었죠. 저는 김어르신이 앉으실 자리를 알았어요. 항상 이장님 옆자리에 앉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놓인 생수병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온 생수병으로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았지만 안에는 염화칼륨이 들어 있었죠. 뚜껑을 열어서 가루를 넣고 다시 뚜껑을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원래 병은 제 가방에 숨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회관을 나왔습니다. CCTV가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회의 중에 어르신이 물을 마셨고 얼마 뒤 쓰러지셨죠? 네. 회의 시작하고 20분쯤 뒤였다고 들었어요. 김어르신이 목이 마르셨는지 물을 드셨고 10분 뒤에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다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 슬픈 척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어요. 이제 비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사는 잠시 춘호를 노려보다가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인을 죽인 이유는 뭡니까? 춘호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정숙이가 9월 16일 토요일 아침에 이혼하자고 했어요. 재산 정리하고 갈라서자 당신이 선택하라. 가정을 지킬 건지 그 여자를 택할 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부인을 죽이기로 결심한 겁니까? 처음 이틀은 아니었어요. 정말로요. 저는 미영이를 포기하고 정숙이한테 빌까 아니면 정말 이혼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월요일쯤 되니까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춘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혼하면 내게 뭐가 남을까? 빚만 8천만 원 있는 철물점. 미용실은 정숙이 명의고 집도 반은 정숙이 지분이고 아이들도 당연히 엄마 편을 들 거고 저는 빚만 짊어지고 나이 50에 혼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숙이가 가입한 보험이 생각났어요. 생명보험 1억 원, 상해보험 5천만 원. 수익자는 저였습니다. 만약 정숙이가 자연사로 죽으면 보험금 1억 5천이 들어와요. 거기다 미용실 보증금이랑 집도 온전히 제 것이 되고 빚을 다 갚고도 돈이 남죠. 형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죽였습니까? 돈 때문에? 춘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만은 아니었어요. 정숙이가 날 너무 무시했어요. 당신은 무능력하다. 빚만 지고 나한테 의지한다. 가장 역할도 못한다. 결혼 27년 동안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특히 빚 생긴 뒤로는 매일같이. 저는 그게 너무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자존심이,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27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당신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자존심 때문에, 돈 때문에 죽였단 말입니까? 춘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춘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날 오후 6시쯤 저는 읍내 편의점에서 정수기가 좋아하는 복숭아 맛 음료수를 샀어요. 500ml 페트병이었죠. 그리고 차 안에서 제가 먹던 수면제 4알을 가루로 빻아서 음료수에 섞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가루를 넣고 잘 섞이도록 흔들었어요. 그 수면제는 제가 불면증 때문에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거였어요. 그 다음은 정수기한테 전화했습니다. 저녁 약속 있어서 늦는다고 거짓말했죠. 정수기가 혼자 저녁 먹고 미용실 2층 휴게실에서 쉴 거라는 걸 알았어요. 수요일은 손님이 많은 날이라 항상 피곤해 하거든요. 춘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7시 10분쯤 저는 미용실로 갔습니다. 1층 문을 열고 여보라고 불렀는데 대답이 2층에서 들렸어요. 계단을 올라가니 정수기가 TV를 보고 있었죠.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약속 취소됐어. 당신한테 음료수 사왔어 하면서 가방에서 음료수를 꺼냈습니다. 춘호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정수기는 고마워요라며 받았어요. 최근 제가 그렇게 다정하게 대한 적이 없어서 의외라는 표정이었죠. 저는 옆에 앉아서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가게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그러면서 정수기가 음료수를 마시는 걸 지켜봤습니다. 다 마셨습니까? 반 정도 마셨어요. 그리고 15분쯤 지나니까 정수기가 어지럽다, 이상하게 졸리네 하면서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그래, 좀 자라고 했죠. 20분쯤 지나자 정수기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어요. 호흡은 규칙적이었고 깊이 잠든 상태였습니다. 춘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주사기를 꺼냈어요. 일회용 주사기에 염화칼륨 20ml를 채워온 거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한 5분은 그냥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걸 해야 하나, 다른 방법은 없나?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3명을 이미 죽였는데 이제 와서 멈출 수도 없고, 그래서 주사를 놓았습니까? 네. 정수기의 왼팔을 잡았어요. 팔꿈치 안쪽 혈관이 보이는 부분에 주사 바늘을 찔렀습니다. 정수기는 잠들어 있어서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주사기를 눌렀습니다. 20ml가 다 들어가는데 30초 정도 걸렸을 거예요. 춘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사를 다 놓고 나서 주사기를 빼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처음 2분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3분쯤 지나니까 정수기의 호흡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쁘게, 마치 숨쉬기 힘든 것처럼. 그리고 4분쯤 지나니까 호흡이 불규칙해졌고 5분쯤 지나니까 멈췄습니까? 네. 완전히 멈췄어요. 저는 정수기의 손목에 손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코 밑에 손을 대어봤는데 숨도 안 쉬었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죽였구나. 내 손으로 아내를 죽였구나. 춘우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그냥 서 있었어요. 정숙이 얼굴을 보면서 27년을 같이 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그 다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증거를 없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주사기를 주머니에 넣고 음료수 병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2층을 둘러보며 다른 증거는 없는지 확인했죠. 수면제 봉지를 휴게실 쓰레기통에 버린 게 생각났는데 그건 그냥 뒀어요. 가져가면 더 이상할 것 같아서. 그리고 1시간 뒤에 다시 왔다고 했죠? 네. 집에 갔다가 8시 30분쯤 다시 미용실로 왔어요. 이번엔 급하게
당황한 표정으로요. 1층에서 여보, 여보, 크게 부르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정수기를 보고 여보, 정신 차려 하면서 흔들었죠. 물론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바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제 아내가 쓰러졌어요. 숨을 안 쉬어요. 하면서 다급하게 형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연기였군요. 네, 다 연기였어요. 구급차가 왔을 때도 병원 응급실에서도 의사가 사망 선고했을 때도 전부 슬픈 척 연기했습니다. 눈물도 짰어요. 하지만 진짜 슬픔은 아니었어요. 그냥 들킬까봐 두려운 마음뿐이었어요. 조사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박춘호 씨,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처음부터 살인자가 되려고 한 건 아니었을 텐데. 춘호는 오랫동안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빚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2018년에 사업 실패하고 8천만 원 빚을 지면서부터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매달 이자만 220만 원, 철물점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죠. 아내한테 빌부터 사는 처지가 됐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성실한 가장 행세를 해야 했고, 집에서는 무능력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춘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미영이를 만났어요. 미영이는 처음으로 저를 인정해줬어요. 사장님 대단하세요. 사장님은 열심히 하시잖아요. 사장님은 멋있어요. 그 말들이 너무 달콤했어요. 집에서는 매일 무시당하는데 미영이 앞에서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살인의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알아요. 알지만 그때 제 머릿속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외도가 들키면 동네에서 체면을 잃고 정수기한테 이혼당하고 빚만 남고 그럼 제 인생은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인들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한두 명만. 춘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한 명을 죽이고 나니까 두 번째는 더 쉬웠어요. 세 번째는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양심의 가책? 처음엔 있었는데 점점 무뎌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수기까지. 그때는 돈 생각이 더 컸어요. 보험금, 재산. 정수기만 없으면 모든 게 제 것이 되고 빚도 갚고 미영이랑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호는 고개를 들어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괴물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돈과 체면 때문에 4명의 목숨을 빼앗았어요. 그중 한 명은 평생을 함께한 아내였고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018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사업 투자 안 하고 빚 안 지고 미영이도 안 만나고 그냥 평범하게 철물점 하면서 정숙이랑 늙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벌을 받으려고요.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제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이 죄를 씻으며 살겠어요. 형사는 녹음을 멈추고 일어났습니다. 진술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모두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갑을 찬 채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자백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상세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10월 2일 박춘호는 살인죄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4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으로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박춘호가 정말 4명을 다 죽였다니. 그것도 독극물로. 계획적으로 27년같이 산 마누라까지 죽이다니
그게 사람이냐? 최미영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마을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었죠. 자신 때문에 4명이 죽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미영은 무죄였습니다. 외도는 도덕적 문제일 뿐 범죄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재판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박춘호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워낙 충격적이어서 전국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 유족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서 강청권을 받았죠. 법정 안은 숙연한 분위기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박춘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52세의 나이, 4개월간의 구금 생활로 머리는 반쯤 휘어졌고 수척한 얼굴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때 동네에서 성실한 가장으로 불렸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정중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판장은 60대 초반의 베테랑 판사였습니다. 피고인 박춘호, 기소된 내용을 인정합니까? 춘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모두 인정합니다. 제가 4명을 죽였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려 조용히 시켰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검사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 박춘호는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15일간 총 4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박정자, 두 번째 피해자 강태수, 세 번째 피해자 김만호, 네 번째 피해자 이정숙을 모두 염화칼륨을 이용한 독살로 살해했습니다. 검사는 준비한 자료를 들어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말 인터넷 암거래 사이트를 통해 의료용 염화칼륨을 불법으로 구입했습니다. 이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외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3명의 증인을 살해했으며 마지막으로는 경제적 이득과 왜곡된 자존심 때문에 27년을 함께 산 자신의 배우자까지 살해했습니다. 검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노년을 평화롭게 보내던 어르신들, 그리고 가정을 지키며 열심히 살던 중년 여성. 이들은 아무 죄 없이 피고인의 이기심과 비겁함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단 한순간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의 체면과 이익만을 생각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석의 춘호를 노려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박춘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법정이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일부 방청객들은 사형이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검사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4명의 목숨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인 만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어서 국선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50대 남성 변호사,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2018년 사업 실패로 인한 8천만 원의 빚, 가정 내 갈등, 그리고 시골 사회에서의 체면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변호인은 서류를 제출하며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자녀들도 이 사건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직장을 그만뒀고 딸은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 평생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점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엄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빚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들이 모두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스스로 선택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첫 공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2월, 3월에 걸쳐 총 5차례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매 공판마다 피해자 유족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가슴 아픈 증언을 했습니다. 2월 20일 화요일 두 번째 공판. 박정자 할머니의 딸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착하게 사셨어요. 딸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 해코지한 적도 없고 그냥 동네에서 조용히 사시던 분이에요. 친구들이랑 화투 치는 게 유일한 낙이셨고 손주들 보는 게 행복이셨어요. 매주 일요일이면 제 집에 오셔서 손주들 밥 먹이시고 빨래 개켜주시고 그렇게 평범하게 사셨어요. 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왜 죽여야 했습니까? 단지 피고인의 외도를 봤다는 이유로요? 그게 죽을 죄입니까?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월 5일 화요일 세 번째 공판. 강태수 씨의 아들이 증언했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성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셨어요. 일흔도 안 되셨고 매일 밭일하시고 저녁엔 동네 어르신들과 소주 한잔 하시고 평범하게 사셨어요. 그날도 저녁에 춘호가 이양기 고쳐준다고 좋아하셨어요. 그 친구 손재주가 좋아하시면서요.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를 죽였습니까? 아버지가 뭘 잘못했습니까? 단지 피고인의 외도를 알게 됐다는 이유로 죽어야 했습니까? 아버지는 그냥 농담 삼아 건강관리 잘하시네. 마사지도 받고 하신 거예요. 협박한 것도 아니고 소문 퍼뜨린 것도 아니에요. 아들은 피고인석의 춘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아버지는 제게 전부였어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저 키우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피고인이 빼앗아 갔어요. 3월 12일 화요일 네 번째 공판. 김만호 어르신의 손자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20대 후반의 청년, 분노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시고 10년간 이장도 하셨고 누구한테나 공평하시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대학 갈 수 있었어요. 등록금 대주시고 생활비도 보내주시고 청년은 목이 메었습니다. 피고인도 할아버지를 잘 알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귀여움 받았고 결혼할 때 줄에도 할아버지가 서주셨잖아요. 할아버지는 피고인을 아들처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충고해 주신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 가정을 지켜라, 어른으로서 따뜻한 조언을 해 주신 거죠. 청년은 주먹으로 증언대를 쳤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할아버지를 죽였어요. 독을 탄 물을 드시게 해서요. 회의 중에 여러 사람 앞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시게 만들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청년은 눈물을 참으며 외쳤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무거운 형을 내려주세요. 할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 청년은 춘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평생 감옥에서 썩으세요. 3월 19일 화요일 5번째이자 마지막 공판. 가장 가슴 아픈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춘호의 아들, 28세 청년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법정에 들어설 때부터 아버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에요. 22살에 결혼하셔서 27년간 가정을 지키셨어요. 저와 동생을 키우시느라 본인 꿈은 다 포기하셨죠. 어머니는 원래 대학 가고 싶어 하셨대요.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근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만 나오시고 결혼하셨다고요.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38살에 미용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그것도 가게에 보태려고 저희 교육비 때문에요. 3년 동안 큰 미용실에서 일 배우시고 손님들한테 머리 숙이고 발 아프게 서서 일하시고 그렇게 해서 작은 미용실 차리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피고인이 2018년에 사업 실패로 빚을 지셨을 때도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미용실 수입으로 이자를 갚아주셨어요. 월 200만 원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중 절반을 피고인 빚 갚는 데 쓰셨어요. 그러면서도 저희 등록금, 생활비는 다 대주셨고요. 어떻게 그러셨는지 저도 몰라요. 아마 당신 밥값도 아끼셨을 거예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피고인은 어떻게 하셨어요? 외도하고 그게 들킬까봐 사람들을 죽이고 마지막엔 어머니까지. 돈 때문에, 보험금 1억 5천 때문에, 재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어머니를 죽였어요. 27년을 함께 산 아내를, 두 아이의 엄마를 수면제로 재우고 독극물 주사로 죽였어요. 법정은 숙연했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살인자가 됐으니까요. 저와 제 동생은 평생 연쇄살인범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제가 퇴사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아버지가 연쇄살인범이래 이런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다녀요? 아들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엄벌을 내려주십시오.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아들은 드디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춘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평생요. 당신이 감옥에서 나오는 날 제가 그 앞에 서 있을 겁니다. 당신을 집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요. 당신은 제게, 제 동생에게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닙니다. 낯선 살인자일 뿐입니다. 아들은 증언대를 내려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춘호는 피고인석에서 얼굴을 묶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3월 26일 화요일 최종 판결일. 법정은 다시 한번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전 10시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박춘호 사건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춘호는 2023년 9월 약 15일 동안 내을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자신의 외도, 은폐와 경제적 이득이었으며 특히 27년을 함께 산 배우자를 살해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은 안경을 고쳐 쓰고 계속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의 사항들을 참작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었다는 점. 피고인은 미리 독극물을 구입하고 각 피해자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4명이나 되며 그중 1명은 피고인의 배우자였다는 점. 셋째, 피해자들은 모두 무고한 시민이었으며 일부는 피고인에게 선의로 충고를 해준 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재판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범행의 배경이 된 점은 참작하겠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 특히 자녀들도 이 사건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 판결을 선언했습니다. 피고인 박춘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가석방은 20년 복역 후부터 검토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석방될 수 없습니다. 쿵!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유족들 중 일부는 너무 가볍다, 사형이어야 한다, 고 외쳤고 일부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박춘호는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수갑과 발목 족쇄를 찬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교도관이 그를 호송하며 법정 밖으로 데려갔을 때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딸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왜 그러셨어요? 왜요? 딸은 울부짖었지만 춘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만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2024년 9월, 마을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죠. 4명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건을 잊지 못했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은 이제 박정자 할머니 없이 화투를 칩니다. 4명이 앉던 자리에 이제 3명만 앉습니다. 빈자리가 하나 있죠.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냥 비워둡니다. 강태수 씨가 살던 집은 비어 있습니다. 아들이 도시로 완전히 이사했고 집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마을 회관 회의실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개인 음료 반입 금지에서 제공하는 음료만 드실 수 있습니다. 춘호의 철물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정숙의 미용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살인자가 운영하던 가게에서 물건을 사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이웃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역시 박춘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이름도 개명했습니다.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서요. 딸은 다른 대학교로 편입했습니다. 두 남매는 어머니의 산소를 정기적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와는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면회 신청이 와도 거부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박춘호는 경상북도의 한 교도소에 있습니다. 무기수 수용동. 하루 일과는 단조롭습니다. 오전 7시 기상, 세면, 아침 식사.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장에서 일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독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면회를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춘호는 완전히 혼자입니다. 가끔 춘호는 독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처음부터 정직하게 살았다면? 만약 사업 실패를 아내와 함께 의논했다면? 만약 외도를 하지 않았다면? 만약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잘못을 인정했다면? 하지만 모든 건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춘우의 손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허용하는 단 한 장의 가족 사진. 10년 전 큰아들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입니다. 아내 정숙, 아들, 딸, 그리고 자신. 4명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빚도 없었고, 외도도 없었고, 가족이 온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족은 없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손에 죽었고, 자녀들은 자신을 버렸습니다. 춘우는 가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교도관들도 다른 수감자들도 모르게 조용히 웁니다.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웁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